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GS1기의 인사노무관리 주말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나 저의 양력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우리 연기 때 우리 1회차 강의에 다 이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봐야 될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때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1기 때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볼펜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게 결국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양을 통해서 질을 확보해. 우리가 경영조직론에서도 보면 양을 통해서 양과 질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양을 통해서 질을 확보하는 의사결정 기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양을 통해서 질을 확보하는 의사결정. 많은 아이디어들을 그냥 일단 엉뚱한 거라도 막 내보게 해.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괜찮은 게 하나 툭 튀어나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그 방법. 그 브레인스토밍 방법이 양을 통해서 그 안에서 질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합격하셨던 무무사님은 꾸준하게 쓰는 공부들을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쓰는 공부 방법이잖아요. 그 쓰는 걸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것들이 내가 얼마만큼 썼는가라는 것들을 눈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확인하고 그래서 한 달에 몇 자루씩 이렇게 쓰는 것들이 목표가 됐던 것이고 그것이 단순하게 양의 목표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나중에 질적인 부분들까지 채워나가는 그런 목표로서 자기가 했던 공부량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이렇게 쭉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연기까지는 그냥 난 내용도 모르는데 뭘 정리를 어떻게 하고 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더 철저하게 정리들을 잘 해나가시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기 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해체하고 재구조화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의 맞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 준비 작업들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제 우리 1기부터 2기, 3기까지는 여러분들 교재가 제어의 리켓 강의 워크북 요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리켓 강의 워크북은 결국은 제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복습 인증의 방식들을 가지고서 쭉 해낸 것들을 정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한 것을 저는 내가 이것들을 정리했다에 그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가. 자, 알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것을 적용은 우리 이함표적에서 이해, 암기, 표출, 적용해서 자, 적용은 딴 문제를 하더라도 표출하니까 이해했고 암기해야 그 다음에 알고 있다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표출할 수 있어야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단계로 보겠다라는 그런 목표에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잠깐 교재를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잠깐 한번 볼까요? 11페이지에 보면 그 Your Workspace라고 하는 그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일이 제가 다 질문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질문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뭐를 써보시오라고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자, 이것들을 쓸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해했고 암기했고 표출의 단계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우리 1기 때, 2기 때는 더 철저하게 Your Workspace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번호 문항들이 있어요. 그 번호 문항들을 이렇게 질문은 굳이 쓸 필요 없다 하더라도 그 번호 문항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기 때는 아무래도 내가 연기 때도 교과서도 해봤고 강의도 들었고 그랬는데 이걸 또 복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써보려고 그랬을 때 잘 안 써지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거의 내가 생각이 나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는 한 30% 내외 정도가 될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보고서라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나가는 걸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기 때 또 이걸 또 하면은 그때는 반 정도는 그냥 안 보고도 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반은 여전히 내가 분명히 아는데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왜 안 나오지? 자,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반이고 머릿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써지지 않는 부분들이 반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단계를 또 넘어가게 되면 우리 이제 3기쯤 가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80% 정도들을 안 보고도 쓸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상리 때 가면은 공부 시간들이 너무 막 빠듯빠듯하다 그러니까 막 다른 거 내가 잘 못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사나 경주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80%까지 못 채우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70% 이상 수준들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나머지 한 달 동안 본 시험 들어가기 한 달 전까지 또 열심히 돌리면 80%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여기 제 교재가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 사람들이 다들 얇아서 뭐가 빠진 게 없냐라고 하는데요. 저하고 공부하면서 합격하셨던 분들 얘기가 빠진 게 없다입니다.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굳이 길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습 인증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결국은 내가 한 복습 인증의 분량이나 다른 사람들이 한 복습 인증의 분량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다 옮기게 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의 눈은 똑같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써도 비슷한 크기의 글씨들을 쓰게 되면 복습 인증을 한 양도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다 끼워 놓다 보면 그냥 책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량만 늘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공부를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교과서를 가지고서 교과서에서 정말로 스탠다드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자라고 그렇게 해서 연기 때 다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1기, 2기, 3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나가면서 막말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그러면 합격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격이 안 되는 게 합격은 다른 과목들까지 이렇게 하니까 인사에서 점수가 안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 제가 고득점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 다 제가 이걸 가지고서 공부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면 3페이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앞에도 나와 있는 그림이지만 이 3페이지에 인사노무관리 조망도, 자,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3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예요? 5페이지까지 제가 하나의 슬라이드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글로 쭉 풀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구조화하고 압축시키기 위해서 저는 다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놓고 대신 이것들을 이렇게 글로 다 풀어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공부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슬라이드가 한 140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140 슬라이드면은 그렇게 분량 많은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뒤 페이지로 한다고 그러면 70장이에요. 70장. 종이 70장에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야. 자, 다만 종이는 70장이지만 풀어서 썼을 때는 이게 지금 거의 한 300페이지 중반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분량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점수로 이렇게 우리가 획득하면서 합격도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제가 결국은 이 책도 여러분들 우리 연기 때 복습 인증, 그래서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연기 때 복습 인증하셨던 분들 이거 보면 제가 백의 필목 종방장난 제시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강의 그랬는데 교과서 하다 보면 그것들이 조금씩 순서는 차이들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 백의 필목 종방장난 제시의 큰 틀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워크북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의 백의 필목 종방장난 제시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결국은 제대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고 논리적으로 글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표출해낸다 하더라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제가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쓴 글이 실무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서는 글을 야, 글이 되게 이렇게 깔끔하다, 잘 썼다 이런 얘기 평 많이 듣습니다. 납득이 된다. 이런 거예요. 자기는 하여튼 이 방향성에는 동의하지 않아. 그런데 동의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근거를 보면 동의를 해야만 되는데 심리적으로 자기는 이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 글은 잘된 글이야 라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거는 큰 무슨 비법이 있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기본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주 공부하는 것도 심플해지고 간단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봤어도 잡스럽지가 않아. 지저분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읽었을 때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그런데 그거 보면서 흘러가는 글, 흐름이 있는 글, 이해가 되는 글, 납득이 되는 글, 이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결국 그런 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무사가 되고 또는 회사에 들어가서도 보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유서나 답변서를 쓴다든지 그랬을 때 결국 내 글을 가지고서 이것이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가, 누구가 법에 더 근접해 있는 것인가, 누가 더 상황에 대해서 그 사실들의 관계에서 더 명확하게 어떤 그 이길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우리는 글로써 어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걸 써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라도 제 강의를 인터넷으로 이 1기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꼭 연기의 인사 노무와 경조의 연기의 첫 회차들은 다 샘플 강의로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를 보시면 저의 어떤 양력이라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방법론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을 것이고, 제가 뭐 특강들 공부 방법론이라든지 답안지 작성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강의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 이제 이렇게 강의 워크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리캡이라는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거의 없으시죠? 자, 이게 리캡의 캡이 뭐냐면, 이 캡은 캐피탈라이제이션 한다는 거예요. 캐피탈라이제이션 한다는 거는 주요 골자, 우리 캐피탈 레터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대문자, 소문자 할 때 우리가 대문자를 그 캐피탈 레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캐피탈라이제이션을 한다는 거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서 골자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란다. 회사에서 제가 이제 외국계 컨설팅 회사도 다니고 뭐 이렇게 쭉 많이 했지만, 그 외국계 회사에서는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세미나들이 끝나고 나면 리캡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들을 다 정리를 이렇게 쭉 합니다. 자, 랩업 하자는 거는 이런 리캡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 다음 계획들을 세우고 뭐 언제 만날 건지 이런 것들을 하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리캡한다는 거는 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사람들이 큰 글자들로 이렇게 쭉쭉쭉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의 과정들을 우리가 리캐피탈라이제이션하고 그걸 줄여서 리캡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를 가지고서 공부 잘 했다, 연기 때. 이제는 중요한 것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주요 골자들이 뭐가 있는지를 리캡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크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웍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웍은 뭡니까? 수험생들이 해야 되는 웍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의 웍이에요. 웍이고 잡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상하는 책이 돼서는 안 된다. 눈으로만 보고 와 책이 두껍네. 뭐 내가 모르는 멋진 얘기가 있네. 이런 거 가지고서 그냥 들떠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험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일을 하는 그런 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깨끗하게 있기보다는 너덜너덜하게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또 적어보고 막 직접 여기다 해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여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공부하면서 복습 인증, 저는 옛날에는 강요를 안 했는데요. 강요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세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은 그래요. 복습 인증을 한 사람들이 다 합격했다. 모든 복습 인증을 한 사람이 합격한 것은 아니지만 합격한 사람들은 다 복습 인증을 했다. 복습 인증을 안 하고 저하고 공부하면서 합격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습 인증에 대한 그 마음의 준비와 실행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습 인증은 어떻게든지 해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습 인증은 이번에는 아까 보았던 이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계속 적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적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걸 제가 그렇게 뭔가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은 결국은 답안지에 쓸 내용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쓸 흐름들이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어서 그걸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복습 인증하면서 교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내가 다시 정리를 한 거야. 그리고 써봤어. 한 번이라도 써봤어. 내 근육에 그게 남아있다고. 이번에는 그것들을 좀 더 축약하고 줄인 다음에 어떤 답안지의 형태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써봐. 자,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들 야 시간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뭐 A급은 뭐 어떻게 해보고 뭐 이러지만 참 그것도 웃겨요. 여러분들 A급, B급, C급을 어떻게 나눕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출제자라고 되었을 때 그게 A급, B급, C급이 있어서 A급에서 문제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약을 내가 받게 되냐 이거죠. 인사노무관리에 출제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내가 인사노무관리 이쪽 교과서 중에서 아무 데서나 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출제자가 A급, B급, C급이 있어서 A급에서 반드시 한 문제, B급에서 한 문제 뭐 이렇게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수험가에서는 A급, B급, C급을 따지냐 이거지. 그럼 그거 뭐야? 누군가가 A급, B급, C급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는 그걸 그렇게 나눠줘서 여기를 잘 봐라 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A급에서 문제가 안 나왔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받는 겁니까? 그걸 A급, B급, C급으로 나눠준 사람은 전혀 피해 받는 거 없습니다. 결국은 수험생들만 나는 A급 했는데 이번에 A급에서 안 나와서 떨어졌어. 시험에 나오면 A급이잖아요.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에 나오면 A급인 것이지 그것이 무슨 사전에 A급, B급, C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결국은 나오면 그게 걔가 C급이라고 했건 D급, E급이라고 했던 간에 나오면은 나는 무조건 쓸 수 있어야지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거가 정말 뭐 무슨 강사가 이게 A급 이래, B급 이래, 이래서 그것만 공부해갖고 했는데 자기는 합격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합격하는 사람들은 1년에 우리가 1차와 2차, 1차에 10,000명 정도가 시험을 보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3, 4천 명이 합격해서 2차 보고 그 유예생까지 해갖고 1년에 5,000명 정도가 지금 2차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5,000명 중에서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300명이에요. 300명, 올해는 397명이니까 400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4,600명, 4,700명, 심지어는 1차 받던 사람들 가면 9,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합격한 사람 3, 400명이고 9,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제대로 뭔가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합격을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무슨 A급, B급, C급 이런 거 따라가고 있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넓고 얇게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그렇게 심오하고 깊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학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그걸 한 분야만 드립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기초적인 수준의 지식들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논문을 찾아봐야 된다든지 이렇게 장황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질문의 의도에 맞춰서 재배열만 잘 해줄 수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3기까지 복습 인증이라는 것들을 잘 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4번을 적어도 써봤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자,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공부했던 그 합격생들이 3기의 중반쯤 가면 다 그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무슨 문제가 나와도 쓰기는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얘기가 왜 그래요? 제가 이걸 그냥 뭐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냥 해놓은 것이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와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 여기다 녹여놓으면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하든 모르고 공부하든 간에 그게 몸에 이렇게 체화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잘 이렇게 따라오시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여기 지금 3페이지에 인사노무관리 조망도
결국은 이 인사노무관리조망도는 우리가 연기 때 왜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시작과 끝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했고 어느 부분을 공부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생긴다. 관리의 도구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리 도구를 했는데 여기서 잊지 말아요. 이 인사노무관리조망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회사를 왜 만들었냐 이거지. 회사를 왜 만들었어? 돈 벌려고 만든 거야. 자, 회사에 돈을 번다라는 이 얘기는 우리가 그것을 교과서에 있는 표현으로 아주 멋지게 얘기하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벌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 제품과 서비스라고 하는 이 제품과 서비스라고 하는 뭔가 내가 외부 환경으로 원재료 받고 노동 공급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바꿔내 팔 수 있는 걸로 바꿔내서 그걸 팔아야 돈을 벌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바꿔내는 이 과정, 우리가 이걸 생산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생산 과정에 적용되는 게 또 테크놀로지인 것이고 그걸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우리가 유통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공급하고 유통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사장님은 여러 가지 걸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사람들에게 일을 줄 것인가. 일단 그 해야 되는 일들을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직무들을 설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설계된 직무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직무들이 과연 어떠한 상대적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래서 직무들, 즉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구조화하는 그런 작업들, 그걸 설문평을 통해서 한다. 직무의 설문평 우리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있죠. 여러분들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사람 뽑지는 않을 거라고요. 사장님으로서. 그렇잖아요.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다고. 자,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그 일을 그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게 직무 설계였다고. 자,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이 정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될 텐데 그냥 뽑냐 이거지. 그 일에 잘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잘한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집하고 선발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집하고 선발하고 나면 뭐해? 그 일 시켜본 다음에 얘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일이 사실 인사평가 여기 영어로는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퍼포먼스는 뭐야? 일을 한 것. 그래서 그 일을 한 그거에서 나온 결과. 자, 일을 실제로 하는 그거와 그 액션과 그거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로서 얘가 일을 잘했다라고 그러면 보상을 높게 준다든지 아니면 못했다라고 그러면 임금 동결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쭉 올 것이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그 근로관계라고 하는 그 근로관계의 노동과 임금의 교환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임금을 높게 준다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너 얼마 버냐? 뭐 억대는 벌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얘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금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임금 외에 또 사람들에게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급부, 혜택 이런 거 얘기하는 복리후생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임금 말고 임금과 복리후생 이걸로 거의 다 커버가 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말하는 어떤 임금 복리후생 말고도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옛날에 자부심이 어디서 한번 나와갖고 사람들이 막 비웃었는데 정부에서 그렇지 코로나 지원금인지 지원금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그러니까 왜 누구는 주고 안 주는 사람은 뭐냐 그랬더니 안 주는 사람에게는 자부심을 느끼시면 된다 이래가지고 한때 막 사람들이 야 너나 자부심 먹어라 막 이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보상이란 부분들 안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임금과 복리후생이라는 이 부분들을 주로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이 평가를 이렇게 해봤어. 그랬더니 얘가 일 잘할 줄 아는데 어떤 부분에서 뭐가 안 돼갖고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훈련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육훈련이라는 이 부분들은 인사노무부서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됐냐? 우리가 바로 경영학의 시작이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 전문적인 스킬들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온 다음에 이 전문적인 자격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직무들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르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교육에 너무 시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직무들을 세분화시켜 놔서 실제로 각 직무별로 배워야 될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해놓는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 간단한 것들만 배워서 빠르게 이렇게 그 직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숙련도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즉 교육훈련이라는 이 부분들이 또 필요하게 된다. 근데 이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라고 해갖고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뿐에 관련된 것이라서 여기는 이제 주로 산업공학, 산업교육 뭐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왔었다가 나중에 야, 우리가 이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조직에 기여하는 바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저쪽 산골짜기에 있는 연수원에서 그런 것만 만들어갖고 사람들 현업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을 막 빼어가지고 교육받아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회사 전체에 어떻게 보면 그 앞날을 내다보고서는 그렇게 조직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오가니제이션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이 조직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 오랫동안 함께 자신의 커리어를 갖고 가면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전통적인 우리가 교육훈련을 시키는 사람. 그래서 TDOD, CD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HRD 영역으로 갔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한 결과로서 그 다음에 승진, 이동, 방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승진이란 뭐다? 조직 내 직무 서열의 상승과 더불어서 뭐가 같이 올라온다고? 채권보가 같이 올라가는, 책임, 권한, 보상이 같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프로모션, 승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승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일단 보상이 올라간다, 책임이 올라간다, 권한이 올라간다. 야, 이런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경제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보상, 이런 부분, 사회적인 어떤 보상들이 이렇게 오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승진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면 똑같이 일을 했는데 누구는 승진을 시켜서 그런 그 채권보를 높여주는가 하면 누구는 승진을 안 시켜줘.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승진 안 시켜주는 사람 너는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위로 못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직원들에 대한 경고 장치로도 이 승진들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합한 쪽으로 이동, 전직,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저기가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저성과자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방출을 해내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그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인사 파트에서, 이거는 이제 인사 파트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산업안전, 회사를 들어와서부터 나갈 때까지 사람들에 관련돼서 산업안전 잘 지켜야 되고 산업안전 보건 관리해야 되고 노사관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요런 쪽 산업안전, 노사관계 관리 이런 부분들이 노무 쪽에서 주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노무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 데는 일단 그 실제 회사들이 되게 규모가 큰 경우가 노무부서가 있는 거예요. 노무관리부서가. 그 노무관리부서가 있는 쪽은 되게 제조업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조업의 대기업 이런 경우가 이런 노무부서들이 독립해서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이 그렇게 노무부서가 생겼을 때 주로 파트가 산업안전 파트하고 노사관계 파트들이 이렇게 부서적으로 또 생기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그만 회사들은 어때? 여기에 인사, 재무, 격리, 총무, 산업안전, 노사 이게 다 한 사람한테로 이렇게 또는 한 부서에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분화가 안 되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우리가 경력 개발이다. 근데 경력이라고 하는 거는 커리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일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했어요. 그래서 경력 개발의 주체는 누구다? 원래 회사가 이걸 하는 것이다? 아니면 각 개인이 하는 것이다? 이거 경력 개발은 각 개인이 원래 하는 것이에요. 경력 개발의 주체, 경력 관리의 주체는 각 개인이야. 다만 이 경력이라는 것은 잡을 통해서 뭔가 얻게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 잡이라는 것들은 결국 회사가 제공할 수밖에 없어. 근데 회사는 이 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개인은 개인 나름대로 또 자기가 이 커리어들을 경험하면서 가고자 하는 길이 있을 텐데, 이것이 꼭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회사는 뭐야? 우리 회사에서 경험을 쌓은 것이 바탕이 돼서 계속해서 그게 우리 회사에 남아 있으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목표도 달성해 나가지만 우리 회사를 더 큰 어떤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개인의 경력 목표와 회사의 조직의 목표들을 잘 엮어서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런 체계들, 그걸 우리가 경력개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그 회사와 개인이 조화될 수 있는 그런 경력개발 체제를 만들어서 잘 운영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이것들이 그냥 아무런 방향성 없이, 또는 우리가 인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걸로 할래 라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인사관리를 하는 이유는 뭐야? 이 인사관리를 잘해서 회사가 잘 되게 하자. 그 회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장님, 회사를 맡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게 하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회사는 결국은 나 혼자만 세상에 존재하면서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경쟁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어. 자, 그렇게 다른 회사들과 경쟁하면서도 우리가 잘 살아남고 성장하려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잘 써야 돼. 낭비 없이, 어디에 하나 허투루 쓰는 것 없이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자원이 가진 그 능력을 최대한 우리가 다 써야 된단 말이지. 자, 그렇게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의 생존과 성장, 이것들을 달성해 나가는, 즉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의 유효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조직의 자원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 의사결정, 그것들을 하고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 방침,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경영 전략이야. 그럼 바로 그 경영 전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중요한 자원인 전략적 인적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즉 경영 전략과 HR의 전략이 잘 또 연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경영 전략하고 HR 전략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회사들에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 수준, 그 관계의 수준이 크게 4가지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 전략과 인적 자원 관리의 관계가 4가지의 어떤 그 수준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 4가지의 수준이 뭐가 있었습니까? 행으로 시작하는 거. 행일쌍통, 이게 있었지. 그 행일쌍통,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전략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EHRM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도 이렇게 쭉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왼편에 있는 것이 인사노무의 전통적인 그 주요 주제 영역들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에 대한 이런 직무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모집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학문적인 체계들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어 오고 했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대상인 회사들이 있었을 거야. 이 회사들이 잘 굴러가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이 학문적인 체계를 만들어내는 그 대상이 되는 그 모델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면 바로 제조업체들이었어요. 우리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나올 때 결국 철강 공장이라든지 이런 전기 제품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조업 공장에 모이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봤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서비스업들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 부분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적 자원 관리의 내용도 이런 제조업 베이스의 내용보다는 이제 서비스업 이런 쪽의 내용들, 기술 기반 기업들의 내용들로 이렇게 더 많은 내용들이 더 이렇게 오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20, 30년은 걸릴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배우는 이 모델들은 제조업 공장에서 그것도 누구야? 미국, 영국 중심의 그런 어떤 그 남성, 백인,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던 그런 어떤 그 조직들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이 모델들이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쭉 발전해 왔지만 기본적인 모델로 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지만 이제 봤더니 미국 기업도 미국 안에서만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외국으로 나가서 해. 심지어는 미국 안쪽으로 외국 애들이 들어와서 일도 하기도 해. 자, 그러면서 그렇게 내보내는 사람, 들어온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인적 자원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국제 인적 자원 관리라는 이 분야들이 이제 또 태동하고 발전하게 돼.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아까도 이 기본적인 모델이 1940년대, 50년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마 미국의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넘어갔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이 데이터를 보지는 않았지만 대개 51세, 미국에서는 51세, 52세의 은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10년에서 15년 더 살다 가게 되는데 야, 그러면 이제 뭐 65세 뭐 이 정도 됐겠네요. 그때까지 계속 일만 하다가 자기가 인생을 못 즐기면 어떡하냐. 그래서 51세, 52세에 그래서 저의 멘토였던 그 분도 51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51세라고 그러면 그 전이라고 하면은 대개 조직에는 많아봐야 40대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평균 연령을 따지게 되면 거의 30대 중후반 이렇게 뿐이 안 됩니다. 자, 한참 힘이 있고 신체적으로 크게 탈이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거를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 체계들을 짰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의료가 발달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신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계속 머리 쓰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 사람들이 또 사회적으로 또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이 맞물려 들어오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점점 조직에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가 메인 모델에서 가지고 있었던 남성, 젊은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이 고령 인력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인적 자원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게 원래 기본 모델에서 파생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성 또한 우리 경영 조직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렇지만 이런 뭔가 바깥에서 일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이런 조직들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참여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근데 왜 그것이 떨어지느냐? 옛날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여성들은 집안에 머무르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그거 근거도 없는 얘기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여성들이 점점 또 사회가 발전하고 교육도 많이 받게 되고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요구되는 어떤 그런 역량들이 달라지게 되면서 여성들이 이 경영 조직 안으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늘어나는 이 부분들의 여성 인력들은 또 분명히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성이라는 어떤 전체의 어떤 성적인 어떤 젠더적인 구분에서 있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남성들, 우리 기본 모델이 설립됐던 이 모델들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떻게 인적 자원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여성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그 부분들은 크게 일단 전체적인 여성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여성들이 좀 더 경영 조직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수월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들어온 여성 인력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도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목표들을 찾아 나가고 조직에 기여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그건 또 안 되고 있느냐? 즉 여성 관리자들을 우리가 양성하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성인적 자원관리 이쪽 부분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원래 비즈니스는 뭐야? 비즈니스의 최고에서는 돈을 버는 겁니다. 비즈니스의 최고에서는 망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망하면 안 돼. 망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도 죽는 거고 우리 직원들도 죽는 거야. 그래서 망하지 않는 거의 반대편은 돈을 버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논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느냐?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도 그러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지. 자, 결국은 돈도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을 지켜가면서 활동을 한 다음에 버는 돈이어야 된다. 즉 윤리적 경영을 해야 되고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를 해야만 한다. 자, 그렇게 윤리 경영이라는 건 뭐고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걸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철학과 윤리가 이제 경영자 네가 철학자가 돼야 되고 도덕론자가 되고 윤리를 지키는 사람이 윤리론자가 돼야 돼.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기업 내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담당할 부서가 우리가 인적자원부서가 인적자원관리의 영역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되어왔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인종, 글로벌 인종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고령, 연령이라든지 성 이런 부분들, 윤리, 가치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의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양한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차별로 연결시키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면서 그 다양성을 우리가 활용해서 더 많은 어떤 경제적인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조직에 좋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체의 활동들을 우리가 다양성 관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묶으면 다양성 관리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다양성 관리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양성 관리 잘 하려고 하면 직무들을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모집과 선발에서 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이라든지 차별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이고요. 평가할 때 정확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이고요. 보상에 있어서는 남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과에 따라서 그 어떻게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의 공정성을 취해야 될 것이지 사람들의 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도록 하면 안 되고요. 교육훈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그 차별로 연결시키지 않도록 뭐 평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시켜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것이고 승진 이동 이런 의사 결정할 때 명확한 승진 기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또 작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력 개발 체계들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기회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뭐 그다음에 산업안전 노사관계 쪽은 이 다양성 관리라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쪽 안에서도 중요한 주제로서 끊임없이 노사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결국은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끌어와서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고령 인적 자원 관리는 여기 있는 부분들이 고령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성도 여기 있는 얘기들이 여성들에게 어떤 불합리한 점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다양성 관리도 여기 있는 내용들이 결국 각각의 것들이 다양성을 우리가 다양성에서 오는 부작용을 줄이고 장점인 부분들은 살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것들이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올라오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제 제일 윗단의 그림으로서 이걸 늘어놨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각각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또 이런 어떤 그 조망도들이 또 밑으로 펼쳐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잘 쌓여져 있으면 어디에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각각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끌어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면 훌륭한 답안지를 쓰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봤고 그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사관리 조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상 쪽으로 들어와서 임금하고 복리후생 쪽 보게 되는데요. 9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회사를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왜 회사를 다니냐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제공하는 뭔가에 대해서, 즉 노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회사로 받게 되는 그 교환의 관계에서 뭔가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뭐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우리 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돈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뭐 이런 사찰 같은 데 가면은 그 보살님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자기가 막 쌀 사와가지고 막 거기다 막 주면서 그 밥을 지어서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거기에서 와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자기가 받아가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다 통틀어서 보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얻어가는 것, 그 받아가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이제 그럼 왜 회사에 나와서 너는 일을 해?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 회사에 나와서 일하고 받아가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경제적인 것들을, 이런 것들을 받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제공한 노동에 대해서 마땅하게 받아가야, 경제적인 가치로서 받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보상이다. 나는 그래서 그 경제적 보상을 받기 때문에 온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나오면 나와 굉장히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디 딴 데 가갖고 뭐 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만족감을 많이 얻어. 또는 회사에 대해서, 이건 사회적 거래하고도 있죠. 회사에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어디 중소기업 어디 잘 모르는 데 다닌다고 하는 것보다 여기 하면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회사라고 하면서 나는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어가서 그걸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러는 거죠. 야, 급여는 작지만 여기가 주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들, 심리적으로 부가적인 것들이 있어서 여기 다니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이 사회적 거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그 관계들이 내가 이 회사에 있으면서 내가 우리 회사 내부 사람들과 생성되는 관계,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과 생성되는 어떤 그런 인적인 네트워크,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내가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기업 다니던 그 임원급에서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면은 조그만 기업에 이런 다시 임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그러고 나면 그분들이 굉장히 그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급은 뭐 높아져서 여기에서 뭐 상무 뭐 하다가 이렇게 나오셔서 갔는데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부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기업의 상무에 있을 때는 흔히 말해서 여러 뭐 협력 업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목에 힘주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가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찬밥 취급하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대기업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좋은 점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어떤 그런 사회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정치적 거래 이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서 받는 것들은 그 속에는 내가 뭔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힘들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합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 활동을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결국은 얻는 보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어떤 나의 정치적 입장들이 강화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얻어내는 것들이 이거 바로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 얻는 보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윤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다. 자, 보면 또 회사를 다니면서 얻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보상에는 법적으로 꼭 이렇게 회사가 뭔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들 특히 특히 최저임금 이런 쪽에 겨우 맞춰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회사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보조라는 것이 회사는 원래 해주기로 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왜 해줬느냐라고 하면 이런 윤리적인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들 이상을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주는 것이 바로 어떤 보상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걸 이런 거래 관계에서 내가 노동을 주고 그 대가로서 얻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그 보상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경심사정윤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심사정윤을 우리가 왜 배웠느냐 이거지. 왜 배웠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사람들은 일하러 나오는 데 있어 가지고 단순히 돈만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 윤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보상을 받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않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당신의 부하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뭔가 당신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동기부여돼서 일하려고 그러면 이 모든 경심사정윤이라는 이 부분들을 다 챙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떤 보상은 그럼 뭐냐라고 하면 뭐니 해도 제일 위에 있는 경제적 부분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게 법적으로도 정의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임금 관리의 문제와 복리후생 관리의 문제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돈을 줘야 되지만 사장님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적인 것 말고도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돈이 안 들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주고 돈이 드는 것들은 적게 주면 내가 벌어가는 돈은 많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하여튼 다양한 측면에서 보상 방안을 생각하라고 한 얘기는 물론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보상으로 느끼고 지각하고 공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장님도 결국은 어딘가에서 돈을 벌어와서 돈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랬을 때 그 돈을 최대한 우리가 경제적인 입장에서 그 돈이란 그 화폐들을 줄여나가면서도 다른 쪽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더 많이 받아갔다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네가 경영하기가 편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상이 굉장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담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임금과 복리후생 관리를 이렇게 보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우리 보상의 구성요소. 우리가 교과서로 배울 때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 지금 제가 경제적 보상, 경제 외적 보상으로 했지만 우리 책에서는 이걸로 했어요. 금비, 직간. 자, 금은 뭐예요? 금전적 보상, 비는 비금전적 보상. 그래서 금비, 직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 보면 경제적 보상, 경제 외적 보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앞에 이제 경제적 거래 이 용어들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오지만 이 부분에 관련돼서 만약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거나 설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금전적, 비금전적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답안지를 쓸 때에는
교과서에 있었던 표현들을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보상이라는 것은 금전으로 이렇게 화폐 단위로 계량화 시켜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주는 것이고, 비금전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까 심리적, 사회적, 그다음에 정치적, 윤리적 이런 부분들이 오긴 오는데 이것들의 화폐적 가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이런 보상들이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느냐 간접적으로 주어지느냐라는 이런 형태로 또 우리가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직접 보상이다 간접 보상이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기 강의에 있을 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도 임금의 지급의 원칙 4대 원칙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 보면 통화불로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전액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 하는 이 4대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직접불의 원칙이 있어요. 이 직접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때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을까요? 이거는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된다. 누구 삼자를 아버지한테 준다든지 이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배웠겠지만 그것은 조금 더 부차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원래 직접이다 간접이라는 것은 뭐냐? 다이렉트라는 그 처분권이 그것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그걸 통해서 더 수익을 얻어낼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팔 수 있거나 내 마음대로. 자, 이 처분권, 그 중에서 이 처분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적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주기는 줬는데 네가 처분은 못해. 네가 사용하거나 수익은 얻을 수 있지만 처분은 못해. 이것이 간접적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간접적 보상들은 뭐예요?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그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헬스비를 네가 헬스장 이용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 거기를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직접적 보상은 뭐예요? 되게 직접적 보상이 가게 되면 이걸 그 다음에 내가 줬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어디에 쓰든지 상관없어. 그걸 남들한테 더 팔아도 돼.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비직간 이 중에서 결국 보게 되면 금전적인 보상이고 직접적인 보상,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주는 이 처분권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그 보상이 가장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보상의 내용들 중에서. 자, 그래서 그러면 금전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으로는 되게 임금, 이거는 우리가 근로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서에 명시해야 되는 그 사항으로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의 명시, 이 부분들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혀져야 될 사항들이 딱 있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임금. 그 다음에 인센티브. 자, 이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어떤 그 성과급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자, 이 성과급이라고 하는 부분들, 인센티브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어떠한 조건이 달성되면 인센티브나 성과급이 나온다는 것들이 사전에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공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구조로 이것이 성과급이 지급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개인 단위로 줄 것이냐, 집단 단위로 줄 것이냐에 의해 가지고 거기 보면 어떤 식으로 성과급을 준다는 내용들이 다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고. 반면에 보너스. 이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보너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조건에서 나올지, 언제 나올지, 얼마가 나올지를 몰라. 그런데 사장님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부하 직원에게 이런 그 시기를, 금액을, 조건이라는 건 회사가 잘 될 때 보너스를 주는 거겠죠. 그때 하여튼 시기와 금액을 알 수 없지만 사장님이 우리 회사의 그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주는 돈, 그게 이제 보너스예요. 그래서
이 보너스가 인센티브는 뭐야? 사전에 어떤 경우에 주어진다는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지만 보너스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그겁니다. 근데 이놈의 보너스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어떻게 갔느냐? 이 보너스가 먼저 일본에서는 상여금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용어가 갔었고, 이 상여금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기 상여금이 돼 버렸어요. 보너스가 일본 가서 상여금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들어오면서 정기 상여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심지어는 기간도 정해져 있지만 뭐 6개월에 한 번 나온다, 또는 왜 짝수달마다 한 번씩 나온다, 이 기간이 정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얼마가 나온다. 그래서 기본급의 200%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이 보너스라고 하는 어떤 그 불확정적이고 변동성이 있는 이런 어떤 형태의 그 금원이 정기 상여금이 되면서 뭐예요? 이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는 다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 이 임금에서도 특히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발생하든지 휴일근로가 발생하든지 야간근로가 발생하든지 이랬을 때 그렇게 그 가산을 해서 줘야 되는 그 비용들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 바로 통상임금인데, 이 통상임금의 결국은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일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성격의 그 금원을 우리가 그래서 그 임금 중에서도 통상임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임금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통상임금이 아닌 것들은 다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에서 그 가산수당에 반영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센티브라든지 보너스는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의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데서는 해당이 안 되는 금원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법에서 정해놓은 원칙이었어. 그랬는데 이놈의 상여금이 한국 들어와서 정기 상여금이 됐어. 명칭은 보너스의 어떤 개념들을 가졌는데 전혀 보너스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개념에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걸 과연 이것이 변동적 성격의 임금이고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임금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싸우다가 이제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것이지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성격을 가지고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통상임금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다 반영해서 가산해서 줘야 되는 수당들 옛날에 다 이거 빼고 계산했던 거 다 집어넣고 그래서 다시 계산해서 줘라, 이제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갔던 얘기들인 거고, 이것들은 다 뭐야? 임금을 받던, 인센티브를 받던, 보너스를 받던, 이거는 종사자들,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받았다 그러면 이건 회사가 어떻게 쓸 건지, 이건 내가 다 술 처먹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회사는 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 하지 못해.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 이제 간접적 보상이 되는 복리후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회사가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구내 식당들에 있어서 가지고 밥을 먹었으면은 얼마를 보조를 해준다든지 뭐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근데 이런 간접적 보상에는 경제적인 지원이 수반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제적 지원은 없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사내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만약에 직원들의 체력 관리를 위해 가지고 건강지원금을 주고 이것은 헬스장 이용하는 데 쓴다, 이렇게 정해놨다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그 헬스장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회사 옆에 있는 어느 그 헬스장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오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오.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어서 거기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 자, 이거는 어떤 경제적 가치는 가지지만 금원이 직접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경제적 보상이냐 경제 외적 보상이냐라고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는 되게 애매하지만 아무튼 그거는 복리후생적인 것들이 맞아.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꼭 회사 옆에 있는 그 이용하는 이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든지 헬스장 끊고 그 헬스장 그 끄는 영수증 갖고 오면 우리가 그 비용을 줄게. 자, 이거는 또 돈을 직접적으로 또 주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헬스장을 이용한다라는 어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회사가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임금이라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적 보상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경제적 가치들을 화폐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여기 좋은 근무 환경, 직무 설계를 잘 해줘서 사람들이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직무 설계에 신경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그 안에다 막 포함시키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경제 외적 보상이 이렇게 돼요.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 자,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 뭐 이달의 우수 사원 그래서 표창장 준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승진 시에 뭐 가점을 뭐 준다. 뭐 이런 형태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승진 시 가점이라는 부분들이 그게 얼마짜리냐? 이렇게는 또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간접적 보상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제 슬라이드 4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